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비트코인을 안 산 사람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유도 모른 채 자산이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트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뉴스도 핵심을 숨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하락이 단순한 조정인지 아니면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뀐 신호인지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행동이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정리될 겁니다. 2026년 2월 지금의 비트코인 시장은 단순한 하락장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들이 설마라고 말하던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 순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아이스 맨델라. 그 숫자는 더 이상 과장이 아니라 시간 문제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비트코인은 단기간에 7만 달러대까지 밀려났습니다. 원화 기준으로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1억 중반을 바라보던 자산이 별다른 신호 없이 1억 초반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차트만 보면 조정 구간이라는 말로 넘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 투자자에게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만히 들고만 있었을 뿐인데 계좌의 체급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어제까지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자산이 하룻밤 사이에 불안의 근원이 됩니다. 이 순간부터 시장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지금 커뮤니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분석 글보다 질문이 많고 확신보다 두려움이 먼저 나옵니다. 이게 바닥일까? 더 빠지면 어쩌지? 이번엔 회복 못하는 거 아닌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이미 이런 분위기를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이 그냥 미쳤다는 판단입니다. 시장은 절대 이유 없이 폭락하지 않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처럼 규모가 커진 자산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움직임에는 반드시 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주체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블랙록이 있습니다. 블랙록은 단순한 투자 회사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금을 설계하고 방향을 정하는 곳에 가깝습니다. 이 회사가 관리하는 자산은 10조 달러 이상, 국가 하나의 경제 규모를 훌쩍 넘는 자금입니다. 이 정도 규모가 되면 블랙록의 선택은 투자 판단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신호가 됩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영향이 있고 움직이면 반드시 파장이 생깁니다. 그런 블랙록이 올해 1월 말 비트코인과 관련해 조용하지만 무거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들이 운용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 IBIT에서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간 겁니다. 수억 달러 단위, 원화로 수천억 원에 이르는 규모였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단순한 매도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시대를 연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기관 자금의 입구를 열었고 비트코인은 제도권 자산이라는 서사를 만든 주체였습니다. 그런 존재가 지금 조용히 발을 빼기 시작했다는 사실, 이걸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시장이 아직 해석하지 못한 다음 국면의 신호일까요? 2024 연초를 떠올려 보시면 분위기가 어땠는지 바로 기억나실 겁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자마자 시장은 거의 환호에 가까웠죠. 이제 비트코인은 변두리 자산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의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월가의 돈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거다. 이런 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졌습니다. 가격은 실제로 그 기대를 그대로 반영하듯 꾸준히 상승했고 블랙록은 자연스럽게 투자자들의 든든한 후원자처럼 인식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블랙록이 방향을 바꾸는 순간 시장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믿고 있던 존재가 갑자기 물량을 줄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있는 건 아닐까? 이 거대한 자금도 빠져나가는 단계라면 지금이 고점일지도 모른다. 늦기 전에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 심리가 번지면서 매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격 하락 그 자체보다 훨씬 치명적인 일이 그 다음에 터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레버리지 포지션의 연쇄 붕괴입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적은 돈으로 큰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레버리지 거래가 흔하죠. 이건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해주는 도구지만 하락이 시작되는 순간엔 독이 됩니다. 가격이 조금만 밀려도 증거금이 버티지 못하고 거래소가 강제로 포지션을 정리해버리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도가 바로 청산입니다. 문제는 이 청산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블랙록발 매도로 가격이 내려가자 롱 포지션들이 하나둘 위험 구간에 들어섰고 첫 번째 청산이 터지자 그 매도 물량이 다시 가격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포지션들이 연달아 무너졌고 시장은 순식간에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경사가 있는 눈길에서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멈출 수 없는 하락의 연쇄 반응이 만들어진 거죠. 실제로 2월 초 하루 동안 발생한 청산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달했고 그 엄청난 물량이 단시간에 시장으로 쏟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버틸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 현상을 흔히 롱 스퀴즈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시장에 의해 강제로 압착당하며 자산을 토해내는 과정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공포를 만들지 않았더라도 구조 자체가 하락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급락은 단순히 투자 심리가 나빠져서 생긴 조정이 아니라 큰 손의 방향 전환과 과도한 레버리지가 맞물리며 필연적으로 폭발한 구조적 붕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결정타가 날아옵니다.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무슨 뜻이냐면요. 전쟁이 나거나 경제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금을 사잖아요. 안전하니까요. 비트코인도 그런 안전자산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비트코인은 버틴다. 중앙은행이 돈을 마구 찍어내도 비트코인은 희소하니까 가치가 보존된다. 이런 논리였죠. 근데요. 이번에 그 논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2025년 말부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심해졌어요. 이스라엘과 주변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진짜 안전자산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금 가격을 보세요.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금을 사는 거예요. 달러 가격을 보세요. 올랐습니다. 세계가 불안하면 기축통화인 달러로 도망가거든요. 그럼 비트코인은요? 폭락했습니다. 안전자산이면 같이 올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정반대로 움직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장은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을 보면 나스닥 지수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나스닥이 오르면 비트코인도 오르고 나스닥이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떨어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시장은 비트코인을 테슬라 주식이나 엔비디아 주식처럼 본다는 거예요. 위험 자산, 즉 경기가 좋을 때 사고 불안할 때 파는 자산으로 취급하는 거죠.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폭풍이 온다고 해봅시다.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구명조끼가 실제로는 나비였던 거예요. 이거 입으면 안전해라고 해서 입었더니 폭풍이 오니까 오히려 몸이 가라앉는 거죠. 이번 폭락으로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다시 그 지위를 획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시장은 비트코인을 금이 아닌 고위험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시장을 더 움츠러들게 만든 변수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 연준 수장 교체 가능성입니다. 연준은 한마디로 글로벌 금융의 심장 같은 존재죠. 금리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전 세계 자금의 흐름이 바뀌고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운명이 갈립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를 거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름이 왜 민감하냐면 케빈 워시는 과거 금융위기 시절 연준 내부에 있었던 인물이고 당시에는 금리 인상과 긴축에 누구보다 강경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쉽게 풀지 않는 스타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라면 시장의 고통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최근 그의 발언 톤입니다. 예전처럼 단호하게 조여야 한다는 말 대신 경제 상황과 지표를 보며 유연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두고 시장에서는 혹시 성향이 바뀐 것 아니냐, 예전의 매파가 아니라 상황 따라 움직이는 인물로 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애매함입니다. 지금 시장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건 명확한 금리 인하 시그널인데 케빈 워시는 그 기대를 자극하면서도 확답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취임도 아니고 상원 인준이라는 큰 절차도 남아있으며 무엇보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치 무대에서의 발언과 실제 정책은 전혀 다른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특히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금리를 낮춰 경기를 살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연준 의장이 된 이후에는 대통령의 의중만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면 어떤 압박이 있더라도 금리를 올려야 하는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결국 지금 시장은 확신 대신 물음표만 잔뜩 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완화적인 정책을 펼칠까, 실제로 연준 의장 자리에 오를까, 그리고 오르게 된다면 말 그대로 행동할까, 이 불확실성이 자금을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가 명확하지 않을 때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으로 이동하죠. 지금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달러입니다. 실제로 최근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베팅하기보다는 현금을 들고 관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달러가 강해질수록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달러 기준으로 매겨지는 이상 달러 자체의 가치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10만 달러, 20만 달러를 이야기하던 기관 보고서들이 자취를 감추고 이제는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희망보다 불확실성을 더 크게 가격에 반영하고 있고 그 무게가 비트코인을 아래로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죠. 이슈가 또 터집니다.
바로 76,000달러 붕괴. 이 숫자가 뭐냐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평균 매수 단가가 이 근처거든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모르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 회사 이야기는 꼭 알아두셔야 해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원래 기업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2020년부터 회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회사 현금은 물론이고 빚까지 내서 비트코인을 사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이 회사의 CEO인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의 광적인 신봉자예요. 그의 유명한 말이 있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에너지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산이다. 이 사람은 진짜 비트코인에 올인한 거예요. 본인 재산의 대부분도 비트코인이고 회사 자산도 비트코인이에요. 현재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 수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 71만 개 이상입니다. 전체 비트코인의 거의 3.4%에 달해요.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산 평균 가격, 즉 평단가가 약 76,000달러예요. 근데 이게 76,000달러 선이 붕괴되고 내려갔습니다. 시장 심리적으로 이건 엄청난 충격이에요. 마이클 세일러도 물렸어. 그러면 우리는 뭐야? 이런 생각이 퍼지면서 패닉셀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더 무서운 시나리오는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샀잖아요.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자들이 우리 돈 갚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팔아야 해요. 71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이 시장에 쏟아지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물론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이고 당장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아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먼저 걱정하거든요. 자, 여기서 재밌는 관계 하나 살펴볼게요. 아까 블랙록 이야기했죠? 그리고 방금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이야기했고요. 이 두 거대한 플레이어 사이에 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블랙록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요 주주 중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블랙록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을 상당량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은 한편이에요. 같은 배를 탄 거죠. 근데요. 동시에 이 둘은 강력한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개인 투자자가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직접 비트코인을 사거나 아니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을 사는 방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가 거의 비트코인 가격을 따라가거든요. 회사 자산 대부분이 비트코인이니까요. 그래서 나는 비트코인 사기는 좀 무섭고 주식 형태로 투자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샀어요. 근데 2024년에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했잖아요. ETF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을 주식처럼 편하게 살 수 있게 만든 상품이에요. 증권 계좌에서 클릭 몇 번이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나오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굳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을 살 필요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ETF가 더 직접적이고 더 깔끔하고 수수료도 명확하니까요. 마이클 세일러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회사 주식은 수수료 없는 비트코인 투자입니다. 블랙록은 운용 수수료가 있거든요. 매년 일정 비율을 떼가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을 사면 그런 수수료가 없다는 논리인 거죠. 사실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긴 해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회사 운영비가 들어가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세일러는 이렇게 블랙록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공룡의 싸움이 왜 중요하냐면요. 둘 다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들이 협력하면 시장이 안정되고 갈등하면 시장이 흔들리죠. 지금 상황은 약간 갈등 모드인 것 같아요.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파는 건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 타격을 주는 행위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가치도 떨어지니까요. 물론 블랙록이 의도적으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공격하려고 판 건 아닐 거예요. 그들 나름의 투자 판단이 있었겠죠.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두 거물의 긴장 관계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비트코인이 떨어졌냐를 분석했어요. 블랙록 매도, 연쇄 청산, 지정학적 불안, 금리 정책 변화 등등요. 그런데 이걸 다 합쳐서 보면 하나의 큰 흐름이 보입니다. 바로 비트코인 시장이 미국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비트코인은 원래 탈중앙화를 표방한 자산이잖아요. 어느 정부나 기관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는 게 핵심 가치였어요. 정부가 내 돈을 함부로 못 건드린다. 국경을 넘어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매력을 느꼈죠. 특히 중국 자본에게 비트코인은 굉장히 유용한 도구였어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자본 통제가 심한 나라예요. 돈을 해외로 빼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비트코인을 이용하면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그걸 해외에서 팔면 자금을 옮길 수 있거든요. 이른바 자산 도피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활용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플레이어가 누구예요? 블랙록, 미국 회사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어디서 승인됐나요? 미국이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장 기업은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요. 역시 미국 회사죠.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면요.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 이러면서 친코인 정책을 펴고 있어요. 이 모든 걸 종합하면요. 비트코인 시장이 점점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중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블랙록 같은 미국 거대 자본이 시장을 흔들면서 주도권을 잡으면요.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커져요. 그러면 자산 도피 수단으로 쓰기가 어려워지죠. 값이 널뛰게 하는 자산에 돈을 묻어두기엔 너무 위험하니까요. 게다가 미국이 코인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요. 누가 얼마를 어디서 샀는지 다 추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적인 중국 압박 효과입니다. 미국이 직접 중국 비트코인으로 자본 도피하지 말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미국 주도의 시장 재편이 결과적으로 중국의 돈줄을 막는 효과를 내고 있는 거죠. 큰 그림에서 보면요. 이번 비트코인 하락은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닐 수 있어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진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비트코인 시장은 개인, 채굴업자, 아시아 자본 등이 뒤섞인 정글이었어요. 규칙도 없고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곳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 정글에 미국이라는 새 주인이 들어와서 울타리를 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부터 여기는 내 땅이야. 내 규칙대로 해라면서요. 이 과정에서 기존 플레이어들이 흔들리고 가격이 출렁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최근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채굴 에너지 규제를 강화하면서 아시아 중심의 채굴 네트워크도 미국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보이네요. 이게 시장의 균형을 더 깨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비트코인이 급락한 이후 첫 번째 블랙록의 대규모 매도로 시장 심리가 무너졌어요. 두 번째 레버리지 청산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하락을 가속화했고요. 세 번째 지정학적 불안에서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아닌 위험자산으로 취급받았어요. 네 번째 연준 새 의장 불확실성이 불안감을 키웠고요. 다섯 번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평단가가 심리적 지지선으로 작용하면서 공포가 가중됐습니다. 그리고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코인 시장 재편 과정일 수 있어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중이고 그 과정에서의 진통이 지금 우리가 보는 폭락인 거죠. 우리의 대응 전략은 첫 번째 섣부른 물타기 금지. 7만 달러 초반 지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두 번째 현금 비중 유지. 좋은 기회를 잡으려면 총알이 있어야 해요. 세 번째 관망도 전략. 판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도 늦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은 죽지 않습니다. 2014년 마운트 곡스 해킹, 2017년 ICO 버블 붕괴, 2020년 코로나 폭락, 2022년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 비트코인은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만 달라진 게 있어요. 예전에는 개인과 개인, 채굴업자들의 놀이터였다면요. 이제는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월스트리트 거물들이 판을 장악하고 있어요. 시장의 주인이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제도권 편입은 대중화와 안정성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동시에 탈중앙화라는 비트코인의 본래 정신이 희석될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건요. 이 변화를 인정하고 적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규칙을 이해하고 새로운 판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흥분하지 마세요. 공포에 휩쓸리지 마세요. 냉정하게 지켜보고 준비하고 때가 되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이 변동성 큰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